제가 박지원 최고위원이라는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사실은 박지원 의원님이 동명이인인데 저희 방송에 줄곧 나오시는데 그렇죠. 그런 헷갈림 자주 마주하시죠?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정치 쪽에 발 들여놓기 전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보통 뭐 연암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이번에 뭔가 이쪽 일을 정치 쪽 관련된 분들 만나면 다들 이제 박지원 이름 얘기하면 흠칫 놀라시고 이렇게 막 이 선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뭐 이름 때문에 뽑았다. 뭐 그래서 이름 덕 좀 본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악플로 이렇게 뭐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냐. 뭘 의원이나 열심히 어린 박지원까지 나와가지고 더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서 실제로 그러면 박지원 최고위원이 우리 현역 박지원 의원을 직접 뵌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전 뵌 적은 없고요.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문자 드리고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처음엔 안 받으셨고 문자 남기고 나서 이게 전화 드렸더니 박지원 막 이렇게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냥 덕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주가 고향이시던데 제가 호구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전주 바닥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양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나 있는데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정동영 장관님뿐만 아니고 전북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제 예쁜 후배라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그런 느낌. 양아들까지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착하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약간 그런 진짜 바른 생활 그 자체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얘기 들어봤더니 2005년도 수능 수석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맞는 거예요? 언론에서 항상 주목도가 높은 이야기가 이 얘기인가 봐요. 저는 전주 살면서 이렇게 10년 넘게 살면서 사실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 때 누가 써먹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서 기간 동안에 알려지니까 주변 지인들이 진짜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했냐 이러면서. 그걸 왜 말 안 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해놔야지. 수능 전국 수석인데.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개를 틀렸다던데. 예, 맞습니다. 어떤 과목을 틀린 겁니까? 법과 사회라고. 근데 법대 간 거예요? 예. 심지어 또 법대, 서울대 법대입니까 혹시? 아니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저한테도 관심 좀 가져줘요. 죄송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몇 개 틀리셨어요 혹시? 저는 엄청 많이 틀렸어요. 아니 근데 뭐 너무 이렇게 부러운 얼굴로 진짜 딱 엄치나 바라보는 아니 시선으로. 부럽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애도 저랬으면 뭐 이런 사심이 막 껴가지고. 그래요? 우인혜 씨가 요즘 교육에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소개팅 나오면 바로 퇴짜놓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왜 퇴짜를 왜 나요? 이렇게 관심을 청년을. 아까 저니까. 우리 오인혜 씨 기준에서는 뭔가 저와는 너무 다른 한 20년 동안의 그런 생활을 살아오셨으니까. 실제로 저도 이렇게 또래들을 만났을 때 인기는 거의 없고 거의 이게 장모님뻘 되는 분들이 이렇게 사윗감으로 약간 좋아하시는 스타일. 아니 근데 사윗감으로 좋아할 법한 게 이력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범생이고 엘리트고 뭔가 이제 규준적인 틀거리 안에서만 지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경력상을 보다 보니까 체육회장 이런 걸 했던데 지역에서 이게 사실은 체육회장 자리가 간단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르신들 비도 잘 맞춰 드려야 되고 또 후배들도 잘 끌어들여야 되고 제가 집안은 좀 장손이거든요. 약간 좀 그런 역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잘 이렇게 보살펴 드리면서 후배들도 잘 챙겨 드리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좀 뭐 보람차 해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한번 해봤으면 한다고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말로 오늘 같은 경우 최고위원회 이 발언을 보니까 그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났다는 말씀하셨던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2003년도에 느낌표라고 기억하시나요? MBC에서 막 책을 읽읍시다 그것도 했었고 그때 제가 고1 나이 때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중고등학생 때 느낌표 재밌게 봤었는데 그 현직 대통령이 그때 예능 출연하신 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음식 얘기도 하시면서 엄청 소탈한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공익적인 프로그램인데 그 목표도 잘 달성이 되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대통령 예능 출연하는 게 되게 좋지 않나 이런 막연한 인상이 있었고 미국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막 개그 프로 나가서 유머도 하면서 재밌게 하는 걸 보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번에 막 뭔가 너무 이렇게 자꾸 딴지가 걸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오윤혜 씨는 그 냉부의 논란, 그 일방적인 국민의힘 공세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저는 냉부 출연하신지도 몰랐는데 국힘들이 하도 해가지고 이날 본방 사수해야겠다 홍보해줬다고 느꼈고 맞아.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을 보면서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생각했구나 저랑. 근데 저 자리에 김건희가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가 생각나면서 약간
김건희 씨는 되게 발음도 어눌하고 또 음식도 딱딱한 거 잘 못 드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삼중고가 느껴지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송 중에서 김혜경 여사가 한 얘기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 해결을 위해서 그 자기 부인을 위해 편지를 보낸다고 하던데 오희대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네. 그런 류의 남편으로부터 화해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집안은 선물을 안 해도 손편지는 무조건 의무적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 최근에도 저희 남편이 저한테 5장 정도의 손편지를 물론 저는 그거는 답장을 답장을- 못했지만 예. 예. 러브레터가 아닌 것 같아요. 러브레터. 반성문인 것 같은데. 아 반성문이 아니라 건의사항. 그래서 저는 좀 손편지를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친구들한테도 선물 필요 없으니까 편지를 써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 네. 왠지 우리 평론가님은 좀 그런 면모가 좀 있을 것 같은 맞아 느낌이 손편지. 들거든요. 어떤 거요? 손편지 예를 들면 세대잖아요. 그 댁에 계신 그 아내분에게 가끔. 네. 편지를 좀 쓴다거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한테는 써도 와이프한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쓰셨잖아요. 연애할 때도 안 썼어요? 아니 연애할 땐 썼죠. 아 지금은. 네, 지금은 조금 뜸해서. 아, 네. 오늘 씁니다. 아, 그래도 저는 뭐 네. 선물할 때 손편지 같은 거 꼭꼭 써서 넣어서. 왠지 글씨 엄청 잘 쓰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없지 되게- 않습니다. 네. 뭘 근거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잘 쓰실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와이프가 좀 MG 감성이라서 네. 뭐 길게 글 쓰면 3줄 요약해달라고 듣기 싫다고 이럽니다. 야, 다르네. 완전 좋은 분을 우리랑. 아, 예, 감사하죠. 5장과 빨리 이렇게 요약해서 달라고 하는 세대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죠? 그렇네요. 네. 앞으로 그러지 마요. 좀 짧게 쓰라고 해요. 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고위원이라는 거 알겠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 그러면 혹시 나이가 젊어 보이니까 청년 몫으로 청년 최고위원 된 거 아니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정청래 대표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건 아니고. 당원들이 아니 당원들이 선수 뽑은. 당원 네.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그 민주당 정당에서 당원들의 손으로 뽑은 거잖아요. 우와. 우리의 대표를 뽑겠다고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랑 맞짱 떠도 된다. 아니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좀 큰 소리 좀 쳐요. 아니 당신은 물론 이제 선택을 받았지만 뽑았지만 나도 당원이 선택한 사람이다. 직접 선출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좋은 사익감 컨셉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신상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그... 좀 친해지고 나서 이제 직원을 뒤에서 따로 드리는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아니 최고위원 당선 이후에 보니까 일부러 정청래 대표가 본인 이렇게 왼편인가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앉아가지고 회의도 네. 진행하고 했던데 그 공개 회의야 뭐 다들 기자들도 아는 거고 네. 비공개 회의 때 분위기가 네. 최고위원회의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위기고 뭐 비공개 회의도 다들 기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되게 화기애애하고요. 그래요? 다들 바쁘시니까 거의 일 얘기만 많이 하세요. 업무 예, 얘기 업무 얘기 위주로? 시간 딱 정해져가지고 네.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어떤 기준으로 뽑히신 거예요? 막 이렇게 선거 유세도 공약 같은 것도 막 발표하고 이러셨어요? 예, 막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어서 약간 그 슈퍼스타 K 오디션처럼 진짜요? 이렇게 뭐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뭐 네. 이렇게 배심원 토론, 뭐, 토론도?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개 오.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115명이 지원을 했고 네. 최종 본선에 4명이 오른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기간을 거치면서 경선 기간이라고 비유해야 될 텐데 네. 가장 굉장히 유력하다 혹은 위압감을 줬다 본인의 그런 후보가 있었습니까? 뭐 여러 분 계셨는데 저는 이제 같이 조별 토론했던 분 중에서는 그 차승세 후보님이라고 광주에서 오신 분이 네. 정치 경력도 굉장히 오래되시고 이쪽 지역을 바닥을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그분이 가장 뭔가 정치적으로는 정치인 같은 가장 그런 느낌의 분이었고 마지막은 가니까는 4명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 4명 그래요? 중에는 네, 어떻게 그러죠? 다른 세 분들이 다 저보다 젊고 심지어 14살 젊고 7살 젊고 이러신 분들이고 제가 거기 가니까는 내가 이렇게 시대에 뒤처졌나? 막 이렇게 온라인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막 별로 이렇게 SNS도 안 하고 아니 커뮤니티도 안 체육회장 하는 하고 사람이니까 온라인하고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네. 내가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온라인 쪽도 제가 이제 무시 못할 엄청 이제 중요한 분야구나라는 네. 걸 느꼈죠. 한 명 뽑는 거예요? 그 115명 그렇죠. 중에서? 115명 중에 한 명을 네. 당원들의 손수 투표로 뽑은 게 이분인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거의 국회의원 검증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검증하고 더 힘들게 뽑혀서 올라온 자리예요. 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차라리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지지. 그게 훨씬 편한 이렇게 방법. 고생할 거면 이거 훨씬 더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뽑혀서 이분이 갖게 된 권력은 뭐예요?
권력은 당 지도부에 속한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최고위가 대등한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는 사실은 이 자리가 과거엔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너 해 하면 시키는 거였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당원들에게 손수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당원들이 투표하고 당심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적이 없어서 뭔가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딱 찍을 수 있는 거죠. 난 이 사람 시켜줄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어.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누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네. 거고. 아니,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선거를 도왔다거나. 정무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시는 건데 이게 전당대회 하시면서 어떤 당원분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너희 맨날 당원 주권 정당 한다고 하는데 왜 최고위원은 평당원 중에 넘냐? 평당원 중에 좀 뽑아라. 그 얘기를 딱 듣고 캐치해서 그래 좋은 생각인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시행하셨다고 하네요. 월급도 나와요? 월급은 없습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나는 안 할 거. 나 시켜도 안 할래. 또 배고픈데. 예. 근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죠. 네. 그럼 정치의 꿈이 있으신 거군요. 이제 이쪽에 이렇게 뭔가 배워보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월급도 안 주고 정청래 대표가 부리고 있는 셈인 건데 그러면 네, 진짜. 본인한테는 좀 정청래 대표가 살뜰하게 챙겨주고 잘해주는 면모들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이게 츤데레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뭐, 카드 주고 막 이런 거예요? 아예 그렇진 않고 뭐 어디 명절 때 어디 가는데 뭐 저희 동네면 뭐 같이 가자고 하신다든지 그런 식의 이렇게 소소한 정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테랑 정치인들이 지도부에 많기 때문에 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보고 배울 점도 많을 텐데 지금까지 최고위원회를 하거나 당의 회의석상에 참석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분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또 의외로 그 서삼석 최고위원님이 오 서삼석 최고위원님. 네, 이렇게 네. 그 안에서는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원로급이신데 그런 느낌이신데 이렇게 유머도 해주시면서 분위기도 좀 풀어주시면서 이게 막 선배 그게 지명직 최고위원이세요.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님들 모시면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단추 여미시면서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막 하시면 이제 후배분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나이는 소이니까 그런 걸 좀 기본적으로.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저한테 막 갈 때도 맨 뒤에 서가지고 가라고 알려주시고 막 이렇게 이런 순서를 식으로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정당 문화랄까요, 분위기랄까요, 이런 거를 조금 안내해주면서 이게 뭔가 듣다 보니까 신세대적인 풍모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정당으로 느껴지는 무슨 줄을 섭니까 나갈 때 좀 아무나 순서대로 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향신문은 안 그래요? 편집국장이 일어나야 다른 국장들도 일어나고 부장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몇 층 가시는지 3층 제가 누르거든요. 그치. 정확하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잡아들고.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죠. 사실 순서대로 일어나가지고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정당들이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부터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부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순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맞아. 내 다음을 이을 구제시에. 사람 내가 만약에 연행돼서 어디 체포되면 내 다음은 누가 어떤 순으로 이어갈 건지 그 순서를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맨 꼴찌일 것 같긴 한데. 서상수 최고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웃으시면서 당신은 선출이 됐으니 내보다 앞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보다 앞으로 그렇죠. 가라고 막 지명직보다는 바로 이러세요. 그래서 앞이죠. 아닙니다 하면 제가 아. 맨날 뒤에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네. 오늘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그런 기사 중에 하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에 남구로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서울시가 그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느냐고 비판을 했다는 게 나왔는데 네. 현직 총리가 자치단체의 그런 시정과 관련해서 언급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모습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될까죠? 그게 제일 먼저. 왜냐하면 자꾸 서울시장 물망에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 얘기가 좀 더 주목을 받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의도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꺼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자락을 깔고 가는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해석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던데요. 근데 이걸 왜 서울시정 얘기를 총리가 얘기했을까? 이거 조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거 노인 일자리 사업 얘기할 때 그때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비난했어요. 아니 젊은 층 일자리는 안 만들고 노인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자리 늘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논쟁에 붙을 때마다 그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 또 하지 마라. 당신들이 집권하면 또 나올 얘긴데 그러지 마라. 노인 복지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노인들이 그나마 뭔가 소액이라도 벌게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건 노인 복지로 접근해야 될 문제지 일자리 수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쓱 하고 말이 바뀌더니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돈을 나눠주더라고. 공공기관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산 쓰는 건 똑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예산도 아까워가지고 슬슬슬슬 다 깎아버렸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노인 일자리 예산이. 근데 지금 건설 현장에 그 국내 내수 굉장히 많이 침체했는데 건설 현장이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총리가 가지고 그 일자리 점검해가지고 간 거야. 네. 갔는데 가가지고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일자리 그러니까 그 새벽 노동 시장인데 일자리 일용직들이 가가지고 일자리 하루하루 구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유지되게 만드는 비용이 서울시에서는 1억 지원해주고 구로구청에서 5천만 원 네. 붙여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다못해 이거 사람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자리 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서울시가 1억 원 싹 깎아버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리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배경이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그것만 똑대 가지고 가면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면 보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아니, 한다고 서울시장 봐요. 왜 쓸데없는 한강버스 이런 데다 뭐 1,000억 원을 쓰네 하면서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이런 걸 깎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서울시에서는 즉각 이제 해명 자료를 냈던데 그 새벽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진짜. 주장을 하긴 했는데 개선하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 제가 되는 더 얘기했던 소리래. 큰일 나겠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한강버스 때도 그러더만 한강버스도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구로에 원래 그 새벽 일자리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건데 다른 구에서도 다 똑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역에서 그쪽으로 몰려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무슨 뭐 맨날 윤석열이나 보수 정권 들어서면 항상 하는 레토릭이 그거야. 무슨 건전화, 뭐 합리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그냥 뒤늦게 이게 뜨거 해가지고 변명한 하는 거죠. 얘기고요. 네. 한강버스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뭐 다른 구차한 얘기 빼고요. 제가 볼 때 몇 년 안에 한강버스 천장 뜯어낸다는 소리 한다. 왜요? 천장 나중에 왜 그런지 봐요. 왜요? 한강버스 천장이요? 지나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한강에? 요즘에도 그거 지금 중단됐는데. 중단됐는데 시범 시범 운항은 시간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배가 계속 다니는데 버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 다 폐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네. 보통 이제 지금 한강에 이전에 다니던 배들은요 위에 이제 관광객들도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그죠. 경치도 네. 바라볼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퇴근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위로도 올라오질 못하고 그냥 버스 안에 갇힌 것처럼 단층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 가지고 네.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출퇴근용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객들한테 개방하는 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겠죠. 근데 관광객들한테 버스 안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갇혀서 서울 시내 한강 주변 풍경 보러 가면 이게 만족스럽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어서 이거 2층으로 만든다. 아니 뜯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위를 한강에 사람이 올라가게 무슨 만들 한이 거다. 맺혔어요. 한강 좀 내버려둬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거기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슨 호텔을 짓고 버스를 만들고. 그게 창피하는 걸 몰라요. 아이고 죄송해요. 좀 요것만 하고 얘기 안 할게요. 세빛둥둥 자기 이름 따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세빛둥둥성이 네. 오세훈 이름 따가지고 만든 거라는 게 공개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몰라요? 저희 나 지금 금시초문인데 지금 보니까 정말요? 네. 오세훈의 새라는 거예요 그럼 주장은? 네. 그럼요. 아. 새로운 비시면은 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이잖아요. 맞아요. 새빛. 그렇구나. 네. 왜 몰랐어. 자기 이름을 네. 넣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따가지고 만든 거라고 자기 하는 게 돈으로 하세요, 정치권에 그러면은. 그때 파다하게 돌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시장 그만두는 바람에 그거 마무리를 못 쳤어요. 기술적으로.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그 다음에 들어섰는데 이게 섬이라고 하는데 섬이 정박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기술적으로. 그거 해결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거 처음에는 거의 폐허처럼 남아있던 거 활성화하는 작업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네. 이제 딱 안착이 됐어.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해요.
그 봐, 내가 딱 해놓으니까 딱 됐잖아. 손가락만 또 얹었군요. 아. 그때 내가 했을 때 다 비난했잖아 나. 근데 지금 얼마나 잘 돼. 아니 뭐 이런 도둑놈식보가 다 있어. 중간에 홀랑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강버스도 똑같이 그래. 그 봐, 내가 시작했지. 몇 년 뒤면 이거 잘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이게 전에 이게 뭐 하는 저희가 겁니까? 지금 시의원 얘기하다가 서울시장 선거 얘기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이제 닥쳐 있는 상황인 것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원 명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유령 당원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저도 기사로 봤고요. 네. 이제 워낙 그 강세 지역, 그러니까 호남을 비롯한 강세 지역은 입지자분들이 많잖아요. 막 저희 전북 지역도 보면 한 지역구에 10명 이상 10명? 후보가 계시거든요. 야, 시장 그렇구나. 선거, 군수 선거에 막 12명, 8명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당원을 모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북에서 이번에 기존 당원 포함해서 입당 원서가 도당 사무실에 들어온 게 35만 장.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기존 당원 이제 입당 원서까지 포함해서 이제 기존 당원들도 중복해서 같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원의 도당 사무실 처리해야 되는 서류가 35만 장. 35만 장.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중복이냐 유령이냐 이런 것들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당원으로서 제일 효능감 느꼈던 적은 언제세요? 그 앞에 질문과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 질문이죠? 그런 논리를 무시하고 들어야 돼요. 저 지금. 논리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따가 지금 보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점수 왜. 만점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입당원사랑 상관없으신 질문이죠. 입당원사랑은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 모든 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정치에 막 이렇게 관심 있고 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시고 저야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입당해서 지지했던 후보가 잘 돼서 잘하는 걸 보면 제일 효능감이 그래요? 높죠. 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뭐 당연히 뭐 당원으로서 이제 평당원 대표로서 네. 최고위원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주로 이제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직업을 갖지 않고 네. 전주에 직접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열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생업도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이제 민주당이 투신하겠다 이런 일념이라고 하던데 무보수인데? 네, 과장된 건가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 정견 발표 때 제가 빡 이렇게 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해보니까 변호사 업무랑 같이 병행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예, 그런 걸로 여력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일을 하고 아내분이 싫어할 것 같은데 MG라면서요 또 심지어. 아내도 맞벌이라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안 되면 지금부터 편지라도 준비하세요. 그런 게 없으면 돌파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네.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 이번에 안 있고 전주에 내려가겠다고 생각하신 것도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때도 다들 말리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약간 뭔가 수도권에 안 있고 지방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선배들이 되게 많이 말렸거든요. 근데 판검사 하실 수도 있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판검사 쪽은 아예 그 관심이 없었고 대형 로펌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고 뭐 영어 잘하고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2년 중에 영어 잘한다고 예를 들면 만점인데 뭘 못하겠어. 거부감 느끼는 수학 잘할 거고 뭐 과학 잘할 거고. 오히려 씨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아 정말. 영어까지 잘해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뭔가 그렇게 계속 살면 약간 뭔가 법을 위해서 속에서 살다가 영영 뭔가 인생이 흘러가 버릴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네.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뭔가 경험도 하고 통찰도 네. 얻고 이러고 싶은데 좋습니다.